안녕하세요. 지우의 반편지 지우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한 번쯤 들어보았고 또 한 번쯤 말해보았을 문구입니다. 같은 말인데 남자와 여자는 이상하리만큼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이해 못하는 대화가 서로 오고 갑니다. 답답하지만 언젠가부터 이럴 때면 화성남자, 금성여자 이런 말들을 되뇌이면서 그냥 이 순간을 넘어가곤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대화 공감의 차이는 남녀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직장에서도 불거져 나옵니다. 나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고 답답하게 하고 또 오해 아닌 오해가 일어나기도 하죠. 요즘은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생각을 심각하게 조율하기보다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물으면서 감성적인 성향의 F, 그리고 이성적인 성향의 T를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가벼운 그런 상황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불편한 마음이 줄어들기 위한 어찌 보면 현명한 그런 행동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 같은 지구, 같은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가 서로 다양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편 타당한 이야기들, 또 상식선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비슷한 일상의 생활들 모두가 다 보편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편의 언어들, 보편의 단어들을 이야기한 책, 보편의 단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볼까 하는데요. 이 보편의 단어를 집필한 이기주 작가는 편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읽고 쓰고 살아갑니다. 쓸모를 다해 버려졌거나 사라져가는 것을 주로 씁니다. 서점을 산책하며 책을 읽는 소소한 자유를 오롯이 누리고 싶어서 책을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우의 반편지에서는 이기주 산문집 보편의 단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불행의 반대. 한국인에게 삶이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답하는 쪽이 훨씬 많다. 불행하다는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 불행한지 질문하면 대답은 제각각이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불행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라는 바람이 일상의 들판을 휩쓸고 지나가면 평온하던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마음이 어그러지는 순간 우린 덧없는 상념 속으로 빠져든다. 그러면 일상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론 나와 내 주변을 돌볼 여유마저 잃는다. 매일 하던 운동과 산책을 거르기도 하고
가족이 웃으며 건네는 아침 인사에 건성으로 답한 채 무표정한 얼굴로 집을 나서기도 한다. 사람은 마음을 잃어버리면 자칫 생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홀로 불행 속에서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잡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일수록 남들처럼 행복해지려 애쓰기보다 마음의 균열을 메우고 일상을 정돈하는데 공을 들여야 하는지도 모른다. 불행의 반대는 행복이 아니라 일상에 가깝다.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 평범. 집 근처 카페에서 4타수 4만타를 기록했는데 그중 하나가 홈런이었어. 평소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입에서 종종 흘러나오는 문장이다. 장소에 상관없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업무를 보는 소위 디지털 유목민 입장에서 작업이 잘 될 것 같은 공간을 찾아가는 일은 야구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는 일과 비슷하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간 카페에서 일정 분량의 원고를 쓰면 진루타. 의미 있는 글감이 떠오르거나 막힘없이 글이 술술 써진다면 홈런이라고 마음속 기록지에 표시하곤 한다. 그렇다면 노트북 작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소문을 듣고 방문한 카페에서 몇 줄 쓰지 못한 채 머리카락만 쥐어뜯다가 쓰디쓴 커피만 마시고 나왔다면 그날은 헛스윙 또는 삼진으로 기록된다. 이쯤에서 누군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냥 과거에 홈런을 날렸던 카페를 꾸준히 방문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이다. 글쎄다.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작업실이 따로 없는 내가 공간이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는 명제를 가슴에 품고 일부러 찾아가는 카페의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 번째, 가사 없는 음악이 흐른다. 두 번째, 책상과 의자가 불편하면 안 된다. 세 번째, 통창으로 밖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각각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지극히 평범한 조건이다. 문제는 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카페가 드물다는 사실이다. 어쩌다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곳, 즉 창문 바깥의 풍경과 은은한 연주곡을 벗삼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좋은 카페가 눈에 들어올 때도 있지만 평일에도 노트북 가방을 짊어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탓에 그런 곳에선 느긋한 마음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마음에 드는 카페라고 해서 너무 자주 가는 것도 곤란하다. 카페 주인장과 필요 이상으로 친해져 노트북을 펼치기도 전에 대화를 나누느라 작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때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처음엔 날 알아보지 못하던 카페 주인장이 어느 날 갑자기 빙그레 웃으며 다가와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경우도 있다. 혹시 이기주 작가님인가요? 맞죠? 작가님을 만나면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때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단순히 일상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라면 나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고민이 있는데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장화 신은 고양이처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날 바라볼 땐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난 그저 평범한 카페에서 조용히 노트북 작업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나저나 당장 내일부턴 어느 카페로 가야 하지? 평소처럼 머릿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생각을 한 줄의 시처럼 간명한 문장으로 뽑아내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를 지닌 카페를 찾아간 날이었다. 옆 테이블에서 회사 동료로 보이는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들려왔다. 일행 중 한 명이 말했다. 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옆에 있던 누군가가 미간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평범? 야, 솔직히 말해봐. 정말 평범한 걸 원하는 거야? 아니면 여러 조건이 평균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원하는 거야? 평범한 삶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평범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옆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나도 덩달아 숙연해졌다. 누구나 하늘을 향해 고개를 치켜들고 중얼거린 경험이 있으리라. 내가 원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거야 라고. 평범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특별하지 않다는 걸까? 평범의 사전적 정의는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라는 뜻이다. 대체로 중간, 보통 같은 말과 동의어로 쓰이지만 그 뒤에 삶이 결합되는 순간 사회적 맥락을 지닌 단어로 돌변한다. 남들만큼이라는 단서가 따라붙는 탓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평범한 삶은 무난한 일상을 반복하는 보통의 삶을 가리키지 않는다. 웬만한 삶의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돼야 혹은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속하지 못하더라도 크게 뒤처지지 않아야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는 이유는 뭘까? 본래 인간 욕심의 지향점이 평범보다 높은 곳을 향하는 데다 대부분 현대인이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평범의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어쩌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되뇌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문장에는 남보다 뒤처지지 않겠다는 경쟁의식과 함께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으려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여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의 목표를 두고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사회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목표에 닿은 사람만 있으면 다른 한편에는 뼈저린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한마디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 위해선 평범하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평범하게 살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이다. 가장 복잡한 감정, 애증. TV에서 어느 유명 가수가 거리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자신의 가족사를 들려주었다. 그의 고백에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엉켜 있었다.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원망의 감정이 예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더군요. 더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미움을 덮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존재의 소멸은 대립과 갈등마저 잠재운다는 뜻일까? 그는 두어 번 마른 입술을 달짝거린 뒤 노래를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을 노래로 가름하여 허공에 풀어놓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중간중간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애증이라는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단하다. 나 역시 평소에는 어머니와 둘도 없는 친구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지내지만 가끔은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서로의 기분을 망가뜨릴 때가 있다. 그런 날이면 반나절 정도 거의 말을 섞지 않는다. 어쩌다 이야기를 나눠도 묻는 말에만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이다. 자식은 생물학적 창조자인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기대면서 성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둘 사이에 이따금 반목과 대립에 싹이 트는 건 왜일까? 자식은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많은 부모가 입을 모으는 까닭이 뭘까? 신이 부모에게 자식을 보낸 이유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 있다. 부모는 자신이 가리키는 길로 자식이 걸어가길 원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상에 나온 자식으로선 굳이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 자식이 부모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인간의 삶이 한 생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생을 거듭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흥미롭지만 서늘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은 말한다. 전생의 연인으로 연을 맺었다가 원수로 헤어진 사람이 현생에 내 자식으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열렬히 사랑했으나 끝내 미워하며 이별했기에 이승에서 애증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애증. 말 그대로 사랑과 미움에 버무려진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서로 사랑하는 만큼 때론 상처를 주고 서로 의존하는 만큼 때론 원망을 품기도 한다. 이때 부모에 대한 노골적인 원망을 터뜨리는 자식들은 불만과 불신이 섞인 얼굴로 부모의 굽은 등을 은연중에 바라보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린다. 난 정말이지 내 부모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원망은 다른 감정을 밟고 위로 올라선다. 원망은 여간에선 마음의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는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감정이 사그라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들은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 위해 버둥거리거나 넓은 세계로 나아가겠다며 거창한 목표를 세운다. 때로는 치기 어린 자신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손만 뻗으면 무지갯빛 낙원에 쉽게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와 자연스레 맞닥뜨리게 된다. 실은 부모처럼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못지않게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부모 역시 삶의 종착역에 다가갈수록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자신과 자식의 삶을 바라보며 뒤늦게 회한에 잠기기 마련이다. 왜 자식의 삶에 내 꿈을 심으려고 했던 걸까? 누군가를 돌보는 건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일인데 나는 왜 자식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 걸까라고 말이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애증이라는 굴레에 갇힌 채 거절과 승낙의 근거, 원칙. 서울 종로구 회화동에 들렀다가 학창 시절 자주 갔던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아갔다. 주인장은 바뀌었지만 카페는 그대로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책에 사인을 해서 선물했다.
나는 방송이나 강연에 나가서 그럴싸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누군가의 스승이 되려 애쓰기보다 이런 소소한 시간 속에 머물 때 작가로서 보람과 감사함을 느낀다. 일상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삶의 근간이다. 난 내 심신을 온전히 돌보기 위해 그리고 삶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몇 해 전부터 외부 활동이나 기업 강연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 중엔 말을 분수처럼 쏟아내면서 집필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는 사람이 있고 평소 할 말을 다 하지 않고 마음의 한쪽으로 말을 억누르면서 문장을 긁어 모으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나는 후자에 속하는 것 같다. 일정한 분량의 글을 쓰려면 한동안 말을 삼켜야 한다. 그래야 내 안에 책으로 전환될 만한 무언가가 쌓이는 기분이 든다. 작가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는 책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강연 행사에 응했었다. 내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기도 했고, 강연에서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겼다. 그래서 무료로 강연을 한 적도 많았다. 이후 몇 권의 책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이전보다 다양한 단체와 기업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기에 이르렀다. 강연을 하고 나면 보람과 후련함이 밀려올 줄 알았으나 매번 찝찝한 마음을 안고 돌아오곤 했다. 모름지기 작가라면 말보다 글을 우위에 두어야 하는 법인데 이렇게 살다가는 글보다 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게다가 내가 대단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아닌데 한두 시간 강연에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강연을 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계속 말을 낭비하다가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강연을 위해 책을 파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강연을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 그 후 섭외 제안이 점차 줄어들었거니 생각했다. 예상은 빗나갔다. 외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더니 섭외하기 어려운 연사라는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단체에서 강연 요청을 받는 상황이 펼쳐졌다. 난 매번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 개중에는 뒤끝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내게 거절당한 단체의 행사 담당자 중 몇몇은 본인의 지위와 인맥을 내세우며 은근슬쩍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괜한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알고 지내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는 강연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최근에도 한 에이전시로부터 기업 강연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예전에도 몇 차례 이메일을 보내온 곳이었다. 난 다음과 같이 답장했다. 미안합니다. 요즘 전 강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소신이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면 대개는 그렇군요. 작가님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답장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답장이 되돌아온다. 예외도 있다.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어떻게 안 될까요? 작가님이 강연하겠다고 할 때까지 계속 연락드릴 겁니다. 라는 식으로 더욱 간곡하게 이메일을 보내오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 때문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 그건 원칙이 아니다. 이런 경우 더 분명하게 거부의 뜻을 내비쳐야 한다. 거절은 어렵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명확하고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내비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수월하게 거절하는 요령, 죄책감 없이 거절의 뜻을 전하는 법 따위의 글들을 몇몇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딱히 도움이 됐던 것 같지는 않다.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 같은 건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강연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고민에 휩싸이지도 않았으리라.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제안, 특히 강연이나 북토크를 해달라는 요청을 다 승낙할 경우 내 몸과 마음을 돌볼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내가 애써 지켜나가는 일상의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끄러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는 그런 삶을 원치 않는다. 이런 내 마음도 모른 채 어떤 이들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방송 활동을 권유하거나 내 삶의 방향을 교정하려 든다. 그들의 조언은 대개 제가 작가님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특히 출판 관련 행사에 참석할 때면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이들을 심심찮게 만나게 된다. 그런 자리에서 나눴던 대화를 재구성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이기주 작가님. 평소 작가님은 언론 인터뷰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신간도 냈으니 저와 대담을 나누고 그걸 기사로 내보내면 어떨까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알려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뭐 할 수 없죠. 참, 사람들이 작가님을 알아보는 게 부담스럽다면 서점이나 편의점에 갈 때도 마스크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가야겠어요? 네? 하하하, 농담입니다. 아무튼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을 꺼린다면 제가 볼 때 작가님은 어쩌다 어른 같은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출연하면 여러 곳에서 출연 제의가 올 겁니다. 제 말 믿으세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방송의 물결에 올라타세요. 지금보다 훨씬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연결해 드릴까요? 이런 조언을 듣자마자 예? 뭐라고요? 지금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응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랬다가는 말다툼이 오고 갈 수 있기에 그저 헐거운 웃음과 함께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그곳을 빠르게 빠져나온 편이다. 기자님 말씀은 고맙지만 전 지금이 편해요. 앞으로도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 살아오면서 지나치게 화려한 포장지로 쌓인 선물을 건네받을 때가 많았던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난 포장을 뜯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어떤 선물은 그것을 개봉하는 순간에만 설레임을 안겨준다.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아예 수령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내가 쓴 몇 권의 책이 대중에게 알려지긴 했지만 책이 유명한 것이지 내가 유명한 게 아니다. 난 유명함을 즐길 수 있는 성향의 사람도 아니다. 지금보다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다. 난 그저 작가로서 내가 하는 일을 꾸준히 이어나가고자 하는 사람일 뿐이다. 비록 그 일이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나는 나를 안다. 앞으로도 내게 어울리지 않는 제안을 받으면 내가 세운 원칙에 따라 거절할 것이다. 적절한 거부를 통해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나를 지키며 살아가고자 한다. 삶은 고통 속을 통과하는 일, 아픔. 감정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을까? 기쁨과 슬픔을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 어떤 질문은 딱 떨어지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다른 질문을 징검다리 삼아 보편의 진리와 이치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거리를 좁히며 다가서야 한다. 감정에 관한 질문이야말로 그렇다. 나는 이 책을 움켜쥐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평소 당신은 기쁨을 함께 나누던 사람과 멀어질 때 심리적 타격을 크게 받습니까?
아니면 슬픔을 함께 나누던 사람과 헤어질 때 타격을 받는 편인가요? 아마 후자라고 답하는 이들이 많지 않을까 싶다. 기쁨을 공유하던 사람과는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 하지만 곁에서 슬픔을 달래주던 사람과 벼랑간 관계가 끊어지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거나 마음이 허전해지기 마련이다. 두 번째 질문이다. 시간의 차이를 두고 똑같은 양의 기쁨과 슬픔이 당신의 마음을 향해 번갈아 닥쳐온다면 마음에 더 오래 달라붙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사실 이건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다. 당연히 슬픔의 생존력이 훨씬 강하다. 기쁨은 마음의 안쪽에 장기간 보관되지 않지만 슬픔은 마음에 진득하게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일까? 우리 삶에서 슬픔과 맞닿아 있는 것들, 예컨대 몸과 마음의 고통 같은 것들은 항상 우리가 감내하기 벅찰 정도의 무게로 그악스럽게 다가온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어느 정도 꺾여 우리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무렵이었다. 새벽에 어머니가 호흡곤란과 함께 극심한 팔다리 저림과 통증을 호소하셨다. 어머니와 나는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달려갔다. 당직 의사가 몇 가지 검사를 한 뒤 진단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급성 근육통입니다. 코로나를 앓고 나서 한동안 원인 모를 증상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의사는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빠른 처치 덕분에 어머니는 며칠 후 안정을 찾았다. 퇴원 절차를 밟고 병원을 나서는 날, 어머니는 내 어깨에 손을 얹더니 행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며 입을 열었다. 기주야, 실은 응급실로 향할 때만 해도 누가 바늘로 팔다리를 찌르는 것 같았어. 정말 죽을 만큼 아파서 살려달라고 소리칠 뻔했어. 다만 네가 너무 걱정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참았단다. 고통을 뜻하는 영어 단어 페인은 고대 프랑스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겪어야 하는 가혹한 처벌 혹은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살면서 육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삶은 곧 고통이다. 살아가는 일은 고통이라는 이름의 터널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통과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삶에서 비롯되는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모든 고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살다 보면 쉽게 꺼내놓을 수 없기에 마음의 안쪽에서
골마가는 아픔도 있기 마련이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이 겪는 괴로움을 자식들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야말로 그렇다. 부모의 입 밖으로 터져나오지 못하고 목구멍 근처에서 사그라지고 마는 침묵의 아우성. 그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과연 자식들이 헤아릴 수 있을까? 어머니는 퇴원 후에는 미각의 둔화와 피로감을 호소하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의사는 현 상황에선 복합적 증상에 대한 제한적인 처치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치료를 위해 어머니를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 때마다 귓가에 맴도는 소리들이 있다. 응급실로 이동하면서 어머니가 통증을 참으며 내쉬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날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이 의료진의 손을 붙잡고 제발 살려만 주세요 라고 통절하게 내지르던 절박한 외침의 뒤섞임들을 난 자꾸만 떠올리게 된다. 그날 목격한 순간순간의 장면들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은데 그때 그곳에서 솟아나 뇌 귀로 날아든 소리들은 여전히 선명하다. 시각이 기억하지 못하는 걸 청각이 기억하는 것일까? 누구나 있을 것이다. 기억과 한데 버무러진 탓에 세월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어쩌면 영원히 머물 수밖에 없는 공간과도 같은 소리가. 한평생 우린 그런 쓰라린 소리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른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에 허덕이는 순간 처절하게 부르짖던 소리에 얇은 종이처럼 찢어지기 쉬운 것, 기분. 서울 마포구 공덕역 사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는 중이었다. 맞은편에서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오던 남자와 어깨가 닿았다. 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날 올려다보더니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휴대전화를 매섭게 바라보고는 걸음을 재촉했다. 대중교통이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실수로 타인과 몸이 닿는 순간 넌지시 미안함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런 사과 없이 매섭게 쏘아보며 상대의 몸을 밀치고 지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기싸움을 하듯이 고개를 치켜드는 사람과 거리에서 맞닥뜨린 날은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다. 뭐랄까, 비 오는 날 출근길에 길을 걷다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로부터 느닷없이 흙탕물 세례를 받을 때의 기분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건널목을 건너
프리츠 커피라는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구매한 빵과 캡슐 커피를 가방에 넣으려던 참이었다. 모녀 사이로 보이는 여성들이 말을 걸었다. 저기요, 혹시? 순간 짐작했다. 평소 나는 방송 출연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날 알아본 거지? 게다가 지금 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잖아. 열혈 독자이신가? 메모지에 사인이라도 해줘야 할 듯 싶어서 가방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섬주섬 펜을 찾았다. 그러나 우리말은 대화가 끝날 때까지 들어봐야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법이다. 모녀는 내 쪽으로 성큼 다가와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혹시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손을 떼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아, 사진이요? 그럼요. 나는 다양한 구도로 10여 장의 사진을 찍어줬다. 환하게 웃으며 자세를 취하는 모녀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래서 카페를 나설 때 가방에 있던 마음의 주인의 사인을 해서 건넸다. 제가 쓴 책인데 한 권 드릴게요. 정말요? 잘 읽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모녀와 짧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눈 뒤 약속 장소로 걸음을 옮겼다. 덕분에 건널목에서 겪은 일로 구겨진 기분을 마치 다리미질 하듯 반듯하게 펼 수 있었다. 매 순간 우린 다른 기분으로 살아간다.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의 기분은 얇은 창호지와 비슷하다. 타인이 더러운 말과 행동으로 찌르면 힘없이 찢어지고 만다. 기분을 회복하려면 혼자만의 시간이나 나 아닌 다른 존재의 다정함을 접착제 삼아 마음에 고르게 펴 바른 다음 시간이라는 바람 속에서 천천히 말려야 한다. 기분이 부서지거나 조각나는 건 한순간이다. 하지만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우린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 누구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숙면을 취하고자 일종의 의식처럼 행하는 동작이나 행위가 있기 마련이다. 내 경우 바뀌어 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느낌이라는 뜻의 안정감이란 단어를 떠올리면서 팔굽혀 펴기를 한다. 정확한 자세와 일정한 속도로 팔을 굽히고 펴는 동작을 단순하게 되풀이하면서 호흡을 가다듬다 보면 하루 동안 날 괴롭힌 불확실한 상황과 감정이 머리와 마음에서 빠져나가는 기분이 든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잠을 청하기도 수월해진다.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 겪는 환생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삶은 세월이라는 물결에 떠내려 가면서 그야말로 시시각각 변화한다.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린 감히 예측할 수 없다. 삶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항상 불안감을 안겨준다. 살아가는 일이 종종 두렵게 느껴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버지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고 홀로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며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던 어머니는 2, 3년에 한 번씩 철학관을 방문했다. 어린 시절 철학관이 어떤 곳인지 알 턱이 없는 나는 종종 그곳에 관해 물었다. 엄마, 철학관은 어떤 곳이야? 사주를 풀어서 기륭화복을 알려주는 곳이라고 어머니는 설명해 주었다. 나는 재차 물었다. 그래? 그런데 거기 왜 가는 거야? 응? 그런 거 자꾸 물어보지 마.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아무튼 집 잘 보고 있어. 잠깐 다녀올게. 나는 세상에 그냥 하는 것이 어딨냐고 또다시 질문을 했다.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철이 들면서 세상 물정을 조금씩 알아갈 무렵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유명 연예인이 철학관을 방문해서 소위 재운을 묻는 장면이 흘러나왔다. 옆에 있던 어머니가 불쑥 입을 열었다. 기주야, 예전에 내가 철학관에 왜 갔었는지 알아? 저곳에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곤 했어. 혼자서도 자식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 거라고. 두 형제의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이야기해 줬어. 나는 너희를 키우면서 그런 말이 정말 듣고 싶었단다. 나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어머니의 눈을 말똥말똥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완벽히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눈빛과 목소리를 통해 어떤 말을 하고자 하셨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연방 눈을 끔뻑대며 생각했다. 어머니가 그곳에 지급한 돈은 어쩌면 어머니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들어간 비용일지도 모른다고. 우린 정체를 알 수 없거나 자기보다 압도적인 것과 마주하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 낯설고 거대한 대상 앞에서 불안한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다. 불안의 농도를 묽게 만들기 위해 우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어떤 이는 불확실한 존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어떤 이는 불안으로 물든 마음에 타인에게서 건너받은 위로와 응원을 한가득 쏟아붓는다. 후자의 경우 누군가가 건네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버팀목 삼아 힘든 시기를 버티곤 하지만 그런 말을 끝내 듣지 못하면 낙담과 시리의 나날을 보내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있다. 그 말이 귀로 흘러 들어오면 마음을 어지럽히는 두려움의 농도를 묽게 만들거나
아예 밖으로 내쫓을 수 있다. 듣고자 하는 말을 귀로 끌어들이는 방법과 수단이 저마다 다를 뿐이다. 오늘 보편의 단어 함께 읽었는데요. 어떻게 공감하시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잠이 오지 않으신가요? 살다 보면 새롭고 낯선 무언가가 일상을 덮쳐서 흙처럼 쌓이는 날이 있고, 익숙한 것이 세월의 바람에 사정없이 깎여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과 친숙한 것 모두 삶의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일상을 떠받치는 건 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낯선 것은 우리를 설레게 만들기도 하지만 눈에 익거나 친숙하지 않은 탓에 마음을 편하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삶의 무게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날, 마음을 지탱해 주는 건 우리 곁에 있는 익숙한 것들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결에 사용하는 보편의 단어야말로 삶을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책을 건네면서 마지막 구절로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해보아요. 오늘 밤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지우의 반편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굿밤 되세요.